어머니, 죄송한데요. 일이 좀 꼬였어요. 출장이 예상보다 길어져서요. 일주일만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치매 걸린 사돈댁을 돌보느라 3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서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들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사돈댁 생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보내겠어요. 알았어, 은지야. 정말 일주일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 정수기가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 태호와 며느리 은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꽃무늬 셔츠를 입고 바다 앞에서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들이 놓여 있었고요.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리고 사진 아래에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 집에 맡겨두고 오빠랑 몰래 여행 중. 여긴 자유다. 다음엔 더 오래 와야지. 저는 사진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이 올라온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박명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죠.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나름대로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태호는 37이에요. 며느리 은지와 결혼한 지 이제 5년쯤 됐습니다.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바쁘게 살아요. 며느리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먼저 찾아와서 잘해주는 편이었죠. 특히 며느리는 겉으로 봐선 참 깍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겐 친정어머니가 계세요. 제 사돈댁이죠. 이름은 김순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2살 어린 67이에요.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경미한 단계라고는 하지만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의사 표현도 잘 못하세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낮에는 복지사분이 오시고 밤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돌본다고 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여보세요, 은지야.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이 잡혔는데 3일 동안 가야 한대요. 태호도 같이 가야 하고요. 저는 냄비 불을 줄이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출장이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해? 며느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 엄마를 어쩌죠. 복지사 선생님도 낮 시간에만 가능하시대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엄마 3일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밤낮 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정말 절박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3일만, 딱 3일만 부탁드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사돈댁도 불쌍하고 며느리도 난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알았어.
그럼 언제 모시고 올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모시고 갈게요. 필요한 거 다 챙겨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3일이면 금방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돈댁이 얼마나 힘드실까. 딸도 바쁘고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 7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댁을 모시고 왔어요. 사돈댁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예전에 명절 때 뵀을 때보다 훨씬 야위셨어요. 어머니,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가방엔 옷가지와 약, 기저귀 같은 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 약이고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셔야 해요. 이건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거고요. 기저귀는 여기 있고, 혹시 모르니까 여분도 넉넉히 챙겼어요. 며느리는 빠르게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짐을 옮기면서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급한 출장이라서. 아들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사돈댁이랑 잘 지낼게. 너희는 일 잘하고 와. 며느리와 아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사돈댁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사돈댁을 바라봤어요. 사돈댁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사돈댁, 우리 잘 지내봅시다. 3일만 함께 있으면 돼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댁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움직이셨죠. 그날 밤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돈댁을 침대에 눕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제 방 옆 작은 방에 모셨습니다. 저는 방 문을 열어둔 채 잤어요. 혹시라도 사돈댁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옆방에서 사돈댁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사돈댁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실까봐, 뭔가 필요하신 게 있을까봐. 그렇게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사돈댁께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부드러운 호박죽이었어요. 사돈댁을 휠체어에 앉혀서 식탁으로 모셨죠.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걸 매일 하는구나. 쉽지 않겠어. 그런데 묘하게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며느리를 믿어야지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사돈댁을 돌보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챙겨야 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도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죠. 밤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3일이면 끝이니까. 며느리가 곧 데리러 올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돈댁께 아침을 드리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몇 시에 데리러 온다고 말해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오전 내내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때도 오후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녁 6시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밝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은지야, 오늘 사돈댁 데리러 오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죄송한데요. 일이 좀 꼬였어요. 출장이 예상보다 길어져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럼 언제 오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만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일주일이라고요. 3일도 힘든데 일주일을 더 봐야 한다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화가 났지만 사돈댁 생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돈댁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다시 며느리 집으로 보낼 수도 없고 다른 곳에 맡길 수도 없었죠. 알았어, 은지야. 정말 일주일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사돈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사돈댁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댁, 우리 조금 더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돈댁은 제 쪽을 돌아보셨어요.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돈댁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그렇게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치매 걸린 사돈댁을 돌보는 게 얼마나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인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끼니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어요. 죽도 끓이고 부드러운 반찬도 만들었죠. 약도 시간 맞춰서 챙겨드렸습니다. 화장실도 수시로 모셔다 드렸고요.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돈댁이 자다가 자주 깨셨거든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셨어요. 치매 때문인지 밤낮을 헷갈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일어나서 사돈댁을 진정시켰어요. 사돈댁, 아직 밤이에요. 조금 더 주무세요. 부드럽게 말하면서 다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돈댁은 순순히 누우셨어요. 하지만 1시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얼굴엔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요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사돈댁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제일 친한 정숙이한테만 살짝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장 가서 제가 사돈댁을 돌보고 있다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오늘은 정말 데리러 오겠지. 그런데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은지야, 오늘 일주일째야. 며느리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 눌렀죠. 은지야, 나도 힘들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종일 사돈댁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계속 돌봐야 하나? 그런데 사돈댁은 어떻게 하죠? 저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자. 사돈댁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며느리가 곧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벌써 열흘째였어요. 며느리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락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어차피 핑계만 늘어놓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사돈댁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네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아. 정숙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명자야, 너 지금 시간 있어? 왜? 정숙이가 한참 말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네 며느리 SNS 봤어?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잘 안 봅니다. 며느리가 무슨 SNS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정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야, 내가 지금 사진 하나 보낼게. 그거 보고 나한테 다시 전화해.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휴대폰에 사진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 태우와 며느리 은지가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은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배경은 바다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보였죠.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둘은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 적힌 글귀는 충격적이었죠. 엄마는 시어머니, 집에 맡겨두고 오빠랑 몰래 여행 중. 여긴 자유다. 다음엔 더 오래 와야지. 저는 사진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이 올라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출장이 아니고 여행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외여행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출장이라고 일이 꼬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시 정숙이한테 전화를 걸습니다. 명자야, 사진 봤어? 응,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며느리가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는 그렇게 말했지. 3일 출장이라고. 정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치매 걸린 엄마를 너 집에 맡기고 둘이 몰래 여행을 가다니.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계속 말했어요. 명자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가 얼마나 힘들게 돌보고 있는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 저는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출장이 아니고 해외여행이었어요. 저한테 친정엄마를 맡기고 편하게 놀러 간 거였죠. 일이 꼬였다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태호와 은지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걱정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사돈댁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방에서 사돈댁이 깨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갔어요. 사돈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사돈댁, 깨셨어요? 사돈댁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사돈댁을 부축해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모셨죠. 사돈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 고생하시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이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셔야 하는데, 이렇게 이리저리 떠밀리고 계신 겁니다. 며느리는 지금 바다에서 맥주 마시면서 웃고 있는데, 사돈댁은 여기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의사 표현도 못하시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물을 따라서 사돈댁께 드렸습니다. 사돈댁이 조금씩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당신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뿐인데 왜 이런 대접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사진이 계속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태호와 은지의 얼굴과 그리고 그 밑에 써있던 글까지 모든 게요. 저한테 맡겨두고라는 표현이 제일 화가 났습니다. 자기 친정엄마를 마치 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부탁한 것도 아니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몰래 여행을 간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며느리를 믿었는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겉으론 깍듯하게 대하면서 속으론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사돈댁한테 아침을 드리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저는 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어제 정수기한테 받은 그 사진이요. 몇 번을 보고 또 봤어요.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방에 누워있는 사돈댁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아니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돈댁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는데.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아들한테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요. 사돈댁을 제대로 모실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사돈댁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움직이기로요. 보건소든 치매센터든 어디든 가서 상담을 받아야겠어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저는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돈댁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지금까지의 일을 다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돈댁을 맡긴 것, 여행을 간 것,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 것, 모두 다 말했습니다. 상담사분이 심각한 얼굴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노인 방치에 해당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장기간 맡긴 채 연락도 안 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오늘 상담 받으신 거는 다 기록으로 남을 거고요. 만약 보호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학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이건 학대였습니다. 보건소를 나와서 치매안심센터에도 갔어요. 거기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 상태면 사실상 방치입니다. 노인학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으로 받았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은지야, 오늘 보건소랑 치매안심센터 다녀왔어. 전문가들이 이거 노인학대라고 하더라. 모레까지 사돈댁 데리러 안 오면 바로 신고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사돈댁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댁, 곧 딸이 데리러 올 거예요. 사돈댁이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사돈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요. 평생 일만 하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모셔드려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모레 데리러 올까? 아니면 또 핑계를 댈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약속했던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전 내내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저는 사돈댁께 점심을 드리면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지만 또 안 받았어요. 아들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애네가 정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하다니. 정말 신고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사돈댁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고요. 조사받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았죠. 저는 사돈댁을 봤습니다. 침대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신고하면 사돈댁만 더 힘들어지겠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돈댁께 저녁을 드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돈댁을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 신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후기도 읽고 비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을 발견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호텔식 요양병원이었습니다. 1인실에다가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식사도 호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병원 홈페이지를 자세히 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환자분들의 얼굴도 밝아 보였어요. 여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돈댁을 여기 모셔야겠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사돈댁을 제대로 모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돈댁과 함께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컸어요. 건물도 깨끗하고 입구부터 호텔같이 고급스러웠죠. 안내 데스크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병원은 치매 환자분들을 전문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도 1대 3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1인실은 어떤가요? 1인실은 15평 정도 되고요. 화장실도 병실 안에 있습니다. 침대도 전동 침대라서 편하시고요.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와요. 식사도 호텔 출신 영양사가 매일 메뉴를 짜고 조리사분들이 직접 만듭니다. 치매 환자분들 특성에 맞춰서 부드럽고 영양가 있게 조리하고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비용을 물어봤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분이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1인실은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300만 원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3년 계약하시면 할인도 조금 들어가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돈은 아들 부부가 낼 거니까 금액은 상관없었죠. 그럼 3년 계약으로 할게요. 여직원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금 바로 계약하실 거예요? 네. 지금 당장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는 며느리 은지와 아들 태우로 등록했어요. 비용도 둘 앞으로 청구되게 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신 건가요? 여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계약을 끝내고 바로 사돈댁을 병실로 모셨어요. 1인실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넓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화장실도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와서 사돈댁을 돌봐주셨어요. 옷도 갈아입히고 침대에 편하게 눕혀주셨죠. 사돈댁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돈댁,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사돈댁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며느리한테 알려야 할 때였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사돈어른 요양병원에 입소시켰어.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씩 3년 계약했으니까 비용은 너희가 내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며느리가 문자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화를 낼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문자예요? 저희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연락해도 너희가 안 받길래.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일하고 있었어요. 바쁘면 연락 못 받을 수도 있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고 있었다고? 꽃무늬 셔츠 입고 바다에서 맥주 마시는 게 일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진 다 봤어.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마.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제대로 모시려면 전문적인 곳이 필요해. 그래서 제일 좋은 곳으로 보냈다. 며느리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명의로 하신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간 거는 어머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친엄마잖아. 그럼 당연히 너가 돌봐야지. 며느리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응, 태호야. 엄마,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맞아요. 그리고 3년 계약은 또 뭐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 달에 300만 원이고 3년 계약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희 지금 사는 것도 빠듯한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어떻게 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사돈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내 집에 맡기고 여행 가면 끝이야?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사돈댁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 작은 방에 가둬두고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건소 기록도 있고 치매안심센터 상담 기록도 있어. 너희가 사돈댁을 방치한 거 다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발뺌할 생각도 하지 마.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요양병원에 퇴소시키면 바로 노인학대로 신고할 거야. 그럼 너희 둘 다 조사받게 될 거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 신고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가 사돈댁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네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오면 신고할 거야. 지금이라도 제대로 모셔. 며느리가 한참 말이 없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이 드디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께서 비용 결제하셨습니다. 자동이체로 신청하셨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실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끝난 거예요. 사돈댁이 제대로 모셔지게 된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요양병원비를 결제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내기로 한 거죠.
돈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노인학대로 신고당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내는 게 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주 요양병원에 갔어요. 사돈댁을 보러 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사돈댁도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표정도 밝아졌죠. 간호사분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식사도 제때 영양가 있게 먹고 약도 정확한 시간에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죠.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재활 치료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도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들어와. 저는 둘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면 됐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장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요양병원비 매달 제대로 낼게요. 대출 받아서라도 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너희 엄마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부모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젊을 때 일하느라 고생하고 너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평생 일만 하다가 노후도 못 누리고 지금 저렇게 아픈데 자식이라면 지금이라도 효도해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한테 잘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우리 엄마 제대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태호야, 은지야,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사돈어른도 너희가 자주 찾아가면 좋아하실 거야. 며느리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주말마다 요양병원에 가서 사돈댁을 뵙더라고요. 사돈댁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가고 옷도 새로 사드렸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에 갔어요. 사돈댁과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사돈댁은 말을 많이 하시진 않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어요. 편하다고, 행복하다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돈댁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였죠.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돈댁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울컥했어요. 사돈댁,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요. 사돈댁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부모를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사돈댁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꼬박꼬박 내고 자주 찾아뵙고 무엇보다 사돈댁이 행복해 보여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니까요. 간호사분들도 잘 돌봐주시고 프로그램도 재미있어 하세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돈댁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드디어 제 일상을 되찾았어요.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시장도 다니고 가끔 요양병원에 가서 사돈댁을 뵙는 게 제일 큰 즐거움입니다. 사돈댁과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참 좋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요즘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간호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야.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부당한 일엔 참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저도 처음엔 참았어요. 며느리가 불쌍해서, 사돈댁이 불쌍해서. 하지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말해야 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해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사돈댁은 요양병원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며느리와 아들도 매주 찾아뵙고, 저도 자주 가서 뵙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돈댁을 잘 챙기겠다고, 며느리와 아들도 잘 이끌어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